이용방 학교론. 부동산 투자의 종류는요, 실물에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 금융유가증권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실물 투자와 재무 투자로 구분합니다. 보시다시피 암기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실물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투자하면 실물 투자입니다. 이렇게 금융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이나 공채나 유가증권이나 이런 금융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재무 투자입니다.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한 번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돈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면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신 돈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예를 들어 봅시다. 10,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 몇 개 사게? 10개 삽니다. 그런데 2,000원 올라가면 몇 개 사게? 5개. 인플레이션 상황은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준다고요. 인플레이션계는. 그럼 사람들은 물건 가지려고 할까요? 돈 가지려고 할까요? 물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물건을 갖는 게 낫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플레이션계는 실물 투자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디플레이션계는 재무 투자의 기회도 많아지고 또 재무 투자가 유리한 면도 많습니다. 그것까지만 알아두시죠. 그 다음 넘어갈까요? 부동산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가 있는데 짐작할 겁니다. 여러분 아까 갑돌이처럼 자기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투자한 갑돌이는 이 둘 중에 누굴 것 같아요? 지분 투자자, 보통 일반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그 갑돌이에게 6천만 원 빌려준 금융기관은 뭐다? 저당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금융기관 대출기관을 가리켜서 저당 투자자. 그런데 투자 이론은 얘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론은 얘 입장에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는 경우는 돈 빌려줬다 하는 것만 살짝 등장할 뿐 그렇게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투자액도 지분 투자액 아니면 총 투자액이 대부분 나옵니다. 가끔 저당 투자액이 등장했고 저당 수익률은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률입니다.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 중에서 말해보세요. 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어느 쪽에 가깝게? 지분 수익률이게 저당 수익률이게? 저당 수익률이지.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여러분 대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당 수익률이고 투자자, 돈 빌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차입 이자율이야.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요. 그렇게 딱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저당 수익률이 5%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차입 이자율이 5%이므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자율이 5%란 게 어디 있나요? 저당 수익률이 5%이므로 이자율이 5%예요. 제가 말하면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했잖아 지금. 이렇게 기초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차 말씀드리다시피 차곡차곡 쌓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잘 사로잡히기 쉬우냐면 좋은 거 나쁜 거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적 사고는요 언제나 장단점만 있을 뿐이지 좋은 것 나쁜 것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의 공부하는 방법들의 귀납적인 방법보다는 연역적 방법들을 시험 공부에서 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요. 귀납적 학습 방법은 탐구 학습법 같은 것처럼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고 그냥 오시면 되고 그리고 1년 겪어보니까 재밌게 또 이렇게 다니시고 뭐 날도 춥고 그럼 나오지 마세요. 괜찮아. 그리고 또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날도 좋으면 또 이렇게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다음 연도에 나오면 되니까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게 이제 귀납적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럼 언젠간 돼요. 체득을 하면서. 중요한 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다 보면 한 4, 5년 정도 다니다 보면 잘하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가 된다? 여러분은 에듀윌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귀납적 학습 방법의 장점은 편하고 쉽지만 단점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연역적 학습 방법은 시험에 나올 것들을 딱딱 정리하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원리를 설명했고 자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연습하세요. 몇 번 연습하세요. 나이만큼 연습하세요. 자 여러분 이건 뭐야? 힘들다는 거죠. 할 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숙제도 내고 써보라는 거고 밴드에도 올리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할 게 있어. 단점 뭐다? 할 게 있고 힘들다. 그리고 뭐라 그래? 빠지지 말래. 계속 나오래. 그리고 모의고사도 보래. 자 이렇게 해요. 장점 뭐죠? 확실하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험 공부면 여러분이 여유 있고 내가 좀 체력은 조금 딸리지만 내가 여유 있고 어차피 난 또 시간도 많아. 그러면 귀납적 학습 방법을 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 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꼭 올해 합격해야 되는 건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내년에도 안 없어지고 내후년도 안 없어져. 어쩌면 상대평가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없어져. 좀씩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오래 다니면 될 수 있어. 그거는 귀납적 학습 방법이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는 한 번에 딱 합격하는 방법은 연역적 학습 방법이고 자 그러면 제 말은 어느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좋은 게 어디 있어.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언제나 장단점이라고. 그게 사회과학적 사고라고. 아니, 균합적 학습법도 장점이 있다니까. 어떤 장점이? 일단 재밌고 부담이 없다니까. 사람이 재밌게 살아야 하잖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날 좋으면 또 안 나오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추우면 집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편하잖아. 꼭 나와야 되나? 그렇지만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연역집 학습 방법은 제가 그랬잖아요. 단점이 확실하잖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스트레스도 받을 거라고요. 점수도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그렇지만 확실하다. 제 말은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은 언제나 뭐가 있다? 그래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런 방식의 말이라면 투기도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럽니다. 투자도 장단점이 있고 투기도 장단점이 있고. 근데 투기의 장단점은 우리한테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할까요?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왜 안 나오느냐?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걔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 누가 있어서 다음 중 투기의 장점을 말하시오. 누가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와. 그러니까 할 거 없어. 요거의 장단점만 알면 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같이 공부하면서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세요. 의식하고라도. 에이, 좋은 놈 나쁜 놈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저 방법이 좋아, 저 방법만 맞아, 이런 건 없어. 그렇죠? 인생에 없는 게 뭐라고? 정답. 없어. 그거는. 우리는 여러분에게 힘이 들지만 합격하겠다고 오셨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여러분을 합격시켜 드리고자 노력할 뿐이지, 이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가볼까요, 여러분? 지렛대 효과. 이거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부연 설명 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 아까 투자는 3단계 거친다고 그랬죠. 말해봐요. 취득, 운용, 처분. 운용 단계 때 발생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소득이득. 처분 단계 때는 자본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한다. 그러면 소득이득은 뭐냐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이득은 뭔데? 매매 차익, 양도 차익. 따라서 이렇게 건물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유가증권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거 말이죠. 매매 차익도 자본이득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다 얻을 수 있다. 투기는 뭐만 목적으로 한다? 자본이득만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 단점은,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거든요. 그럼 뭐가 따라가냐면 이자율, 이자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데 이 수익이 은행의 이자를 감당할 만큼 충분해. 그러면 당연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지렛대 효과를 향유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높잖아요. 여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 여기 이자를 감당 못해. 그러면 자칫하면 도산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금융위험이라 그래요. 그거 좀 이따 또 이야기하려고요. 그 다음에 환금성이다 하자. 여러분, 아까 디플레이션기하고 인플레이션기를 이야기했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플레이션기는 사람들이 뭐 가지려고 하죠?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 물건 가지려 해. 사람들이 부동산 가지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사람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가지려 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기는 부동산도 환금성이 높은 편이야. 물론 주식이나 예금만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디플레이션기는 사람들은 돈 가지려고 할까? 아니면 부동산 가지려고 할까? 돈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도 갖고 있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려고 그래.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게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레버리지. 말하자면 지렛대 효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지렛대예요. 적은 힘으로 큰 거 들어 올리는 거.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냐면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빠하고 아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기에 앉고 아빠는 이렇게 가까이 앉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균형을 맞추죠. 그게 뭐죠? 지렛대입니다. 시소의 원리가 대표적인. 적은 힘으로 큰 걸 들어 올리는 것이죠. 뭐를 지렛대 삼았냐면 차입금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렛대 원리는 부채의 사용이 지분 수익률이 지분이 자기 자본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분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올리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뭐도 따져줘야 되냐면 금융적 위험도 따라줘야 돼. 장점은 지렛대 효과고 단점은 금융적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십시다. 투자를 했어요. 투자에서의 수익률이 10%래. 근데 대출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이 5%래. 그러면 수익률이 10%인데 이자율이 5%면 은행의 이자 갚을 수 있어 없어? 갖고 남죠.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쪽에 금리가 높아졌네. 그럼 투자 수익률이 3%인데 금리는 7%래. 그러면 수익 가지고 금리를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돈을 못 갚죠.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산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금융적 위험이죠. 자, 그러면 차입금을 사용해서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것, 그게 지렛대 효과. 그런데 그러면 좋은데 차입금을 사용했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서 투자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게 되면 돈을 빌린 걸 감당하지 못한다.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파산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럴 경우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타인자본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금리 부담이 어려워서 도산하게 되는 위험은 금융적 위험이라고 말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나란히 같이 했어요. 장점과 단점.